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해설 강의를 담당한 정경택 강사입니다. 오늘 이제 34회 공인중개사 실전 시험을 봤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C급 지문에 해당되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 상급 문제라고 하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이 한 40문제 중에 12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쉬운 문제가 한 12문제, 그리고 한 중급 문제가 16문제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지엽적인 부분 빼고 중하급만 제대로 맞췄으면 공부를 착실히 하신 분이라면 60점을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중급 문제를 하더라도 지문들이 거저주는 지문이 별로 없고 좀 생각하게 만드는 지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게 느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합격했기를 바라면서요. 자,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국계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틀린 지문은 정답이 3번입니다. 자, 3번인데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지구라는 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포함되지 않는다가 틀렸죠. 포함된다고 해야겠네요. 우리가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녹환 도지기. 이것은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이제 초식이 다르긴 한데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녹환 도지기로 외웠었죠. 그때 지자가 지구라는 계획구역이잖아요. 거기에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된다고 써야 맞는 거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2번 문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것은 기본서에도 없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대통령령 55조 3항에 나와 있는 규정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따로 해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지엽적인 틀리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틀려줘도 되겠다. 자, 어쨌든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43번 문제는요. 실효이사가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우리가 용도지구 중에 복합 용도지구가 있잖아요. 이 복합 용도지구는 세 군데 용도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었죠. 우리가 1개 그러면서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에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상업지역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 1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D급번에 일반 공업지역 해당되죠. 그리고 니을번에 계획관리지역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없으니까 이제 안 적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고 1개에 해당되는 디귿하고 니을.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는요. 지구라는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은 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구라는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자, 우리가 산업단지와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지구라는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준산업단지에도 지구라는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없다를 있다로 고쳐야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니까 정답은 2번인데요. 자, 2번을 보시면 도시적 내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라는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할 필요가 있을 때 지구라는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무슨 용도지역이냐? 그 해당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준주거, 중공업, 상업지역에만 지구라는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할 필요가 있는 걸 조건으로 했을 때 그때는 그 네 군데 용도지역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지문이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4개 지문은 우리가 맞출 만한 지문인데 정답이 좀 어려웠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쨌든 2번 지문이 옳은 문장이다. 3번 보겠습니다. 택지개발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을 10년으로 고쳐야겠죠. 10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라는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자,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하여야 하는 지역이 있는데 정비계획과 택지개발 지구에서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 지정하여야 한다인 것이죠. 그래서 10년으로 고쳐야겠습니다. 자, 4번은 도시적 외의 지역, 비도시지역에 지구라는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가 아니고요. 50% 이상입니다. 자,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도시역에 지구라는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계획관리가 아닌 지역이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계획관리가 아닌 지역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은 차지하고 있어야 거기에 지구라는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여기 나머지 기타 비도시역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지구라는 계획구역을 이렇게 지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지구라는 계획구역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지구라는 계획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지형지구는 지구라는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포함된다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비도시역에서 산업유통개발지형지구에 개발지능지구에 지구라는 계획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개발지능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지형지구에 지구라는 계획을 지정하려면 그게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거나 또는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만 그 산업유통개발지형지구에 지구라는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농림지역이라고 그랬으니까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안에 있는 산업유통개발지형지구에는 지구라는 계획 지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포함된다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옳은 문장 2번이 되겠습니다. 좀 약간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입니다. 주민이 도시군 관리객 이반권자에게 이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라. 우리가 도시군 관리객 이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기지산대입 이것을 제한할 수 있었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시가 적용격은 용도구역인데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인 시가 적용격 지정은 제한할 수 없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46번 문제입니다. 도시군 관리객 결정은 실효, 효력 상실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지구라는 계획에 대한 효력 상실 규정인데요. 이것은 기출문제에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나온 지문입니다. 지구라는 계획인데 지구라는 계획인데 가로에 보니까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에 한정한다 그랬죠. 주민의 입안을 제한받아 가지고 지구라는 계획이 결정된 겁니다. 그 도시군 관리객 결정고시로부터 5년이라고 써야 됩니다. 5년 내에 국계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5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 5년을 또 5년으로 써야 되고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지구라는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객 결정한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5년 내에 공사 착수해라. 착수 안 하면 지구라는 계획은 효력 상실한다. 이 개념이죠. 지금 5년으로 써야 된다는 거. 자, 47번 문제는요.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넣기입니다. 자, 집단취락지구는 어디 있는 취락을 정비하게 지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계집, 녹자 이렇게 썼는데 개발지향격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집단취락지구였죠. 개발지향격, 집단취락 이렇게. 그래서 기억번은 개발지향격을 써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복합개발지형지구는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본 기능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려고 할 때 복합개발지형지구를 지정하죠. 자, 우리가 주거기능과 그리고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이라고 써야겠죠. 그리고 관광휴양기능입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공업기능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48번 문제입니다. 입주의 최소구역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굳이 이제 이게 근거를 찾아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계법 40조의 2조, 40조의 2, 그리고 대통령령 32조의 2 여기를 찾아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상당히 좀 지역적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 입주의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고 1번하고 거기 3번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에 있는 지역적인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2번이다. 49번 보겠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자, 5번 지문입니다.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로 써야겠죠. 우리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 설치가 곤란할 때 지정하는 거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 설치가 가능할 때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같은 땅 위에 중복 지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중복 지정할 수 있다는 식이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있다를 중복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있다를 없다로 고쳐야 된다. 자, 5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군구 도시개혁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것도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꽤 어렵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근거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법 113조, 국계법 113조 1항을 보시면 되고요. 국계법 시행령 110조 2항 4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전부 다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시군구 도시개혁의 업무에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 들어갑니다. 도시군 객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입니다. 타인 토지 1번이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옳은 것인데 타인 토지 출입하라는 경우, 자, 출입하고 일시 사용은 요건이 약간 다르죠. 자, 출입이네요. 그때는 행정처인 시행자든 비행정처인 시행자든 7일 전까지 그 출입하기 전에 7일 전까지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죠. 몇월 며칠 날 당신 땅을 출입하겠다 하고 7일 전 통지는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다 7일 전 통지는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행정청인 시행자이지만 7일 전 통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이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타인 토지를 출입을 할 때 7일 전 통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토지를 관할하는 특강시장원수의 허가도 받아야 되죠. 허가받고 7일 전 통지를 한다. 근데 행정적인 시행자는 허가 받을 필요는 없죠. 그냥 7일 전 통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 토지를 재력지향 또는 임시통로 일시사용. 자, 일시사용의 내용에는 일시사용이면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일시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행정처인 시행자는 그냥 그 토지를 관할하는 특강시장원수에 통지만 하고 일시사용하면 되고, 비행정처인 시행자는 관할 특강시장원수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 이야기예요.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일시사용한 동의도 없이 그냥 동의 없이 일시사용을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사업시행자는 사용하는 14일 이내 시장원수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게 아니고 일시사용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요. 비행정적인 시행자에 한해서만. 행정적인 시행자는 그 허가 받을 필요 없이 그 특강시장원수에게 통지만 하면 되는 거고요. 통지만 하면 되고, 비행정적인 시행자는 그 시장원수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때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때. 근데 여기는 동의 없이 했다고 하니까 문장 자체가 X입니다. 자, 3번입니다.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원수에 허가를 받아서 일몰 후면 해진 후죠. 야간이네요. 야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죠. 자, 출입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야간은 출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야간에 꼭 출입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으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점유자 승낙하지 않는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야간은 출입할 수가 없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를 없다로 고친다. 4번입니다. 토지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출입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이제 손실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협의가 안 될 때, 그때 관할 토지 수용인에다가 재개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손실보상 협의가 안 되면 토지 수용인한테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5번 시행자가 행정처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처인 시행자는 특강시장원수에 허가 없이 7일 전 통지만 하고 출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행정처인 시행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입할 수 있는 거죠. 비행정처인 시행자는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7일 전 통지는 별도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행정처인 시행자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입할 수 있다고 고쳐야 된다. 자, 5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자, 1번도 상당히 지엽적인 지문인데요. 도정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해당 도시공객 시설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을 2년으로 거쳐야 됩니다. 2년 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 우리가 기반시설 설정했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고 나면 도시공시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원칙이 3개월 내에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여기 예외 규정인데요. 도정법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됐다는 전제가 깔리면 이 경우만큼은 2년 내에 수립해도 되는 걸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개월이 아니고 2년으로 써야겠습니다. 2년 이내. 자, 2번입니다. 5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1단계 같은 경우에는 3년 내에 시행할 사업이 1단계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5년을 3년으로 고쳐야겠습니다. 자, 3번 지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시행자죠. 그러니까 도시건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자, 우리가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은 행정청의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가 될 수 있죠. 근데 토지주택공사도 행정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정을 받아야 되는 까지는 맞았는데, 근데 비행정청이지만 공공시행자로 분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를 얻어야 한다. 틀렸죠? 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되고자 할 때 그때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공공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는 그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가 틀렸죠. 받지 않아도 된다, 얻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써야겠네요. 자, 4번은 옳은 문장입니다. 옳은 문장 정답이고요. 국장은 국가계획 관련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특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우리가 행정청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국장도 국가계획 관련된 경우 등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정답입니다. 4번. 5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도시공개설 사업 대상 시설을 도리상으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 틀렸죠. 된다고 해야죠. 우리가 사업 분할 시행 가능하잖아요. 109, 209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분무공급 소출 우리가 이렇게 외운 바가 있었죠. 그때 분자에 해당됩니다. 사업 분할 시행. 자, 5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에 다음 조건에서 환지객에 포함되어 있는 비례율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비례율을 계산할 때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낯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자, 비례율은 환지 전에 토지 평가액에서, 그러면 여기 환지 전에 토지 평가액이 얼마냐? 그 박스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500억이네요. 500억. 환지 전에 토지 평가액 500억에다가 환지 후의 가격, 세 번째죠. 도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그러니까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평가액을 합친 거예요. 그게 1000억이에요. 여기다가 공사비를 뺍니다. 그럼 공사비가 지금 얼마냐?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250억이에요. 자, 250억을 뺀다.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하면 되거든요. 계산하면 500억 분의 1000억에서 250억을 빼면 750억이죠. 곱하기 100. 이걸 계산하면 이제 거기 150%가 나올 거예요. 이게 150%. 이게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도계법상 원형지 공급이죠. 자연상태 그대로 공급하는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이 옳은 문장이고 정답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우리 공법에서는 어떤 허가든 승인을 할 때 조건부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조건을 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건을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지문입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가 틀렸죠. 지금 있다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를 있다로 고친다. 자, 3번입니다. 원형지 공급 가격, 분양 가격이죠. 그것은 원형지 감정 가격과 원형지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도 절호로 정하는 게 아니죠. 그 시도 절호로 정한다. 거기를 지우고 협의하여 정한다.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죠. 그 분양 가격을 당사자가 원형지를 분양하는 시행자하고 원형지를 분양받는 원형지 개발자하고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써야 맞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원형지 개발자인 원형지를 분양받는 자가 원형지 개발자죠. 원형지 개발자인 지자체 밑줄 긋습니다. 자, 지자체가 분양을 받았는데 10년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자, 원형지를 분양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매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10년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안 되는 건데 예외가 있죠. 국가 지자체가 원형지를 공급받았을 때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자체라고 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다고 써야겠네요. 5번입니다.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에 대한 시정 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시정 요구를 하고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써야 맞습니다. 시정 요구 없이 그냥 공급 계약을 바로 해지하면 안 되고 시정 요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불응했을 때 그때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자, 55번 문제 들어갑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도시개발 조합이죠. 자, 여기서 이제 기업과 니을이 옳은 문장이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 자, 니은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 방법을 변경하라는 경우 지정권자로도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받지 않는다고 써야 됩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인가 받은 사항을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공고할 것인가? 그런 것은 경미한 변경이에요. 그래서 경미한 변경이므로 이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 인가받아야 한다를 지우고 인가받지 않는다.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인가받지 않습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귿번,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하고 계약이나 소송을 한답니다. 자, 이해 상반행위를 하고 있죠. 이때는 디원회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랬죠. 예, 감사로 고쳐야겠네요. 디원회를. 그래서 니은 디귿이 틀렸고 기역 니을이 옳은 거니까 자, 옳은 걸 골라라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56번 문제 들어갑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지자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자, 우리가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공공시행자는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주택건설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뭘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설계도 네가 좀 하세요. 분양도 네가 하세요. 건설도 네가 하세요. 공사도 하세요. 이렇게 설계, 공사, 분양을 다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은 실시 설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2번 부지소송 공사, 3번 기반시설 공사 대행하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4번 조성된 토지의 분양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이 해당이 안 됩니다. 토지상한 채권 발행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57번 문제입니다. 개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자,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4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첫 글자 따가지고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초식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사세수 이렇게 온 바가 있어요. 자, 기사세수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하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이 4번인데요. 4번에 보면 중간에 끝에 그 주거미 생활 안정대책 이렇게 나오죠. 그 세입자 등의 주거미 생활 안정대책, 세입자 등의 주거미 생활 안정대책, 기사세수할 때 세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구역지정 전에 개발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에요. 구역지정 이후에 나중에 포함시키는 사항은 기사세수 4개 중에서 그 세자에 해당되는 세입자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5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한 사업 시행에서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틀린 거 2번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에 따라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로 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환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죠. 그때는 환점 공고 전이라도 미리 청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 환점 공고, 원래 환점 공고 후에 청산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경우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미리 청산할 수 있는데, 그때 미리 청산할 때 언젠가는 청산금을 교부할 거 아니에요. 그 청산금을 교부할 때 그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로 해야 됩니다. 없다를 있다로 고친다. 그래서 2번이 틀려 정답이고요. 59번입니다. 정비 기반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정답은 5번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자, 공동 구매해서 판매하는 판매대를 말하는 거죠. 우리 동네 주민만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분회실 같은 데서 아파트 단지에 어떤 시설을 한꺼번에 공동으로 구매해서 값싸게 도매가로 공동으로 구매해서 각 세대에 재판매하는 그런 판매대를 구판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그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 이용설이다. 기반설이 아니라는 거죠. 정비 기반설이 아니고 공동 이용설에 해당된다. 이 문제가 지금 정비 기반설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60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 신청은 통지나 분양 공고 양자의 공통으로 포함되는 사항을 골라라. 자, 우리가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면 공사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했지만 바로 공사에 착수를 못 하죠. 이 다툼을 막기 위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전에 분양 신청을 먼저 받아야죠. 분양 신청을 받으려면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를 해준다고 했죠. 일간신문에 공고도 하고 개별 통지도 해주고. 그런데 그 통지문하고 공고문의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분양 신청 통지문의 내용과 분양 공고 양자의 공통으로 포함되는 사항을 골라라 이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공통으로 포함되는 것은 1번만 해당됩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할 거다. 그건 통지문과 공고문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니은번 토지 등 소유자와 권리자의 권리 신고 방법 이런 게 나와 있죠. 이것은 통지 사항에만 들어가요. 공고하는 내용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권리 신고 방법, 이 권리자와 권리 신고 방법은 분양 통지 내용에만 들어간다. 디귿번 분양 신청서는 공고 내용만 들어갑니다. 공고 내용만 들어가고, 니을번은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이것은 통지 내용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공고문과 통지의 공통사항은 기억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61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1 이상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정비격 위치와 면적, 이것은 총회 조합은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서 변경하는 규정에 해당되죠. 정비격 위치와 면적. 그리고 조합은 자격 관련 규정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돈 관련하고 업체 선정 관련 규정에 들어가요. 그러면 2번 조합원의 비용 부담과 조합 회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그 3분의 1 이상 찬성 대상 맞고요. 3번도 정비 사업비니까 2번, 3번은 돈에 관련된 것이라서 이 3분의 1 이상 찬성 사항 맞습니다. 자, 5번에 시공자 설계자 선정도 업체 선정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 3분의 1 이상 찬성 사유 맞습니다. 근데 정답은 4번이에요. 청산금 징수나 지급 방법 이것은 3분의 1 이상 찬성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청산금도 좀 이제 돈에 관련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아쉽게도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3분의 1 이상 찬성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구나. 이걸 볼 수가 있겠네요. 평소에 나오는 거와 약간 차이가 있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C급 문제인데요. 공동구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그 지역적인 문제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본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건 그냥 답만 불러드리고 지나갈게요. 자, 우리가 도정법상 공동구입니다. 도정법상 공동구 설치 관리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1번 봅니다. 1번은 규칙 17조, 이 도정법 시행규칙입니다. 1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공동구 점용 여행자가 부담한
부담할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 비율은 공동구 권리지분 비율이 아니고 면적 비율입니다. 면적 비율을 고려해서 시장군수 등이 정한다. 이렇게 하면 맞고요. 자, 2번 지문은 공동구 설치로 인한 보상 비용은 공동구 설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포함된다로 써야 맞겠습니다. 포함된다. 보상 비용도 공동구 설치 비용에 포함됩니다. 자, 3번 지문은요. 시행자로부터 공동구 설치 비용 부담금에 납부 통지서를 받은 이 공동구 점유 이용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미리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3번 정답 맞는 문장이고요. 4번입니다. 공동구 관리 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한 게 아니고 연도별로 산출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맞고요. 자, 5번. 시장군수 등은 필요한 경우에 공동구 관리 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연이회입니다. 분기별이 아니고 연이회. 그러니까 연이회니까 반기별로 해야 되겠죠. 근데 법전의 표현은 연이회로 써야 됩니다. 1년에 이 2번. 자, 정답은 3번이고 63번 문제 들어갑니다. 조합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틀린 거 2번인데요. 조합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에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고 잃지 않는다죠. 이건 아주 전형적인 우리가 자주 다뤘던 지문이죠.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효력을 잃지 않는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결격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직 중에 했던 행위는 유효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자,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도정법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자, 먼저 보면 국장, 실효이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유통이 있는 경우에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토로 전환해서 공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토지임대부 분양토로 전환해서 공급해야 되는 것은 이 소규모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에게만 인정을 해줘요. 그게 이제 1번인데요. 면적이 기역번이 90제곱미터입니다. 90제곱미터 미만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은 소유하지 않고 토지만 소유한 자예요. 9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2번입니다. 2번은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입니다. 40제곱미터 미만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땅만 소유한 자는 9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토지를 소유한 자고 건축물만 소유한 자는 4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만 소유한 자.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을 동시에 소유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자들에게는 이 토지임대부 분양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시 법령의 근거를 찾고자 한다면 법 80조 2항에 나와 있고요. 071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입니다. 조정 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상당히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안 나왔던 게 출제가 된 거예요.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나왔다. 어려운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지역 지정 기준인데요. 첫 번째, 조정 대상지역 지정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기역번은 1%로 써야 되고요. 마이너스 1%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입니다. 3개월 연속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직전 연도와 같은 기간보다 20%입니다. 20% 이상 감소한 지역 이렇게 써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20%로 써야겠다. 그러면 기역번은 1%고요. 니은번은 3개월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20% 이상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66번입니다.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틀린 것 정답 4번인데요.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 자, 사업주가 공사를 끝냈어요. 그러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사용검사는 원래 사업주체가 신청하는 거잖아요. 공사 끝내고. 근데 사업주가 파산을 했다네요. 그러면 시공보증자가 그걸 인수해서 공사를 계속한다 그랬죠. 근데 시공보증자도 없다. 그럴 때는 입주예정자, 분양자들이죠.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읽어보면 사업주가 파산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보증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거고 해당 주택의 시공자를 지워야 됩니다. 시공자는 지우고요.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분양받은 사람들, 시공보증자도 없다면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4번은 시공자를 지워야 맞겠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틀린 걸 골라라니까. 자, 67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죠. 모집하는데 이 모집 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에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광고문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주 지엽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디귿번만 빼고 나머지는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광고문에다가.
기억번 조합의 명칭이나 사무소 소유지 광고문에 표시를 해야 되고, 니은번 조합원의 자격 기준, 어떤 사람만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자격 기준 포함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니을번에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1, 조합원 모집 우리가 모집 신고를 하고 모집을 하잖아요. 모집 신고를 했다는 그 신고 수리를 포함을 시켜라. 근데 조합 설립 인가일은 포함시킬 수가 없죠. 조합원 모집할 때는 지금 모집을 해가지고 조합원이 모이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언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날지는 알 수가 없죠. 모집할 당시에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일이 X가 되겠습니다. 디귿번 빼고, 자, 2번이 정답입니다. 기억, 니은, 니을번. 자, 6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두 가지가 있죠. 최초로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받아 세대 구분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건설할 때는 세대 구분 안 했는데 나중에 살면서 입주해서 살면서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세대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문제가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세대 구분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그 요건이 있는데 요건이 다 맞거든요. 다 맞는데 기억번만 틀려요. 기억번을 보시면 이것도 상당히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때 세대 구분하는 경우하고 살면서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세대 구분하는 경우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람만 맞출 수 있도록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도. 자, 기억번을 봅니다.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은 최초로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것은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때 세대 구분할 때만 적용한 그 문제였다면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때 세대 구분이 아니고 문제에 보다시피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살면서 나중에 세대 구분하는 경우거든요. 여기에서는 기억번이 빠져야 돼요. 기억번이 빠지고 니은, 디귿, 니을번만 이 요건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을 빼고 니은, 디귿, 니을에 해당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자, 69번 문제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입니다. 공익법인법에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쓸 때는 공익법인 밑줄 긋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 주체 중에 공익법인이 있었잖아요. 민간 사업체에 들어갔었죠. 자,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 단독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국장은 등록은 국장에게 하는 거죠. 근데 등록사업자는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택조합도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죠. 공공사업체는 등록할 필요가 없고 민간사업체인 주택조합은 등록을 해야 되지만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할 때는 그 주택조합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익법인도 민간사업체지만 등록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도 법인 자체는 민간사업체에 해당되지만 민간이 설립한 법인이니까 하지만 활동 내용이 공익활동을 해요. 그래서 공공사업체에 준해서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법인은 등록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하지 않는다고 써야 맞습니다. 하지 않는다. 자, 2번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몰링 조합이 그 구소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우리가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몰링 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도로 사업을 할 수 있죠. 등록사업자와 공도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자체라든가 지방공사와 같은 이런 이 공공시행자하고 공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공시행자하고 공도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국가는 빠져요. 아주 이것도 어려운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빠진다. 국가를 지우고 등록사업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맞겠습니다. 등록사업자 공도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를 지워야 된다. 자, 3번은 옳은 문장입니다. 자, 옳은 문장.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도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도로 할 때는 의무적이라고 그랬죠.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3번 정답이고요. 4번입니다. 국장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영업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 정지가 아니고 등록 말소 사유입니다. 영업의 정지를 지우고 등록 말소라고 써야 맞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자, 비록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영업 정지 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주택건설 사업을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겠죠. 그 사업장에서는 그 이미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를 있다를 고쳐야 됩니다. 자, 70번 문제입니다.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주택에 딸린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설에 해당한다. 복리설이 아니고 부대시설입니다.
우리가 주차장인 부대시설이잖아요. 자동차 주차시키는 주차장 부대시설이죠. 근데 그러면 자전거를 거치하는 자전거 거치대도 부대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소도 부대시설이 된다. 그래서 복리설이 틀렸네요. 부대시설을 거쳐야 된다. 4번 정답이고요. 자, 71번입니다. 네 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틀린 걸 보면 5번인데요. 대수선, 거기다 밑줄 긋고요. 이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공구청장에게 안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안전단을 요청해야 되는 것은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을 지우고 증축이라고 써야겠네요.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일 때 안전단을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대수선만 하는 리모델링은 안전단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72번 보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가로에 보니까 단 허가권자의 건축선 별도 지정이나 3조에 따른 적용 제외, 특례, 조례, 기타 등등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풀어라 이거죠, 지금. 자, 가로를 보면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따른 소요너비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소요너비 미달 도로네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기역 가로를 건축선으로 한다. 자, 건축선 문제네요. 자, 우리가 건축법상 통행도로 원칙상 도로의 소요너비는 보통 기본적으로 4m죠. 근데 여기 도로 너비가 2m밖에 없다. 근데 양쪽에 대지가 있다. 그때 지금 현황 도로는 2m지만 장차 4m를 확보할 염두에 두고 건축선을 설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설정합니까? 자,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가 4m라고 그랬어요. 소요너비 2분의 1이면 2m씩이죠. 그러면 2m, 이쪽으로 2m, 이쪽으로 2m 이렇게 공평하게 후퇴 내려끈 선, 이 선을 건선이라고 한다 그랬죠.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 대지적으로 후퇴 내려끈 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 4m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론 소요너비 2분의 1만큼 뒤로 대지적으로 수평고리로 물러난 선입니다. 이게 건선이에요. 이 정답은 3번이거든요. 3번을 보시면 기억번에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근데 셋째 줄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셋째 줄을 보면 끝에 그 도로 반대쪽에 하천 등이 있는 경우에, 자, 이번에는 똑같이 소요너비 미달도로인데 4m가 안 되는, 2m밖에 안 되는 도로인데 이쪽이 한쪽이 대지가 아니고 하천이나 철도부지로 경사지로 이렇게 막혔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천등으로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천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일반기로 4m를 후퇴하죠. 일반기로 4m를 후퇴를 내릴 건 선, 이 선이 건선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셋째 줄 끝에 다시 읽어봅니다. 도로 반대쪽에 하천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만큼 4m를 일반기로 후퇴한다 그랬죠. 이때는 2m가 아니고 4m를 여기 끝에서부터 이 하천등으로 막히는 도로 경계선에서 4m를 일반기로 후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끈 선이 건수선이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3번의 니은번을 보시면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5번째 줄 끝에죠.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은 건축물의 대지 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고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건선에 걸려있는 이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땅이지만 건선을 넘어서는 건축할 수 없잖아요. 건선이 이렇게 설정됐으면 건선을 넘어서는 건축할 수 없다. 건축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우리 건축법상 대지라는 것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대지라고 그러죠. 근데 건선에 걸려있는 이 부분은 건축이 불가능하니까 대지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디귿번을 제외라고 써야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다. 자, 7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건축 협정구역입니다. 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일부 규정을 완화해 주죠. 근데 어떤 규정을 완화해 주는가? 완화에 적용할 수 있는 건축 기준 중에 건축인의 심의와 국계법에 따른 지방토지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되는 것을 골라라. 자, 일부 규정을 완화해서 통합 적용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 협정구역에서는 일부 규정을 통합 적용하게 되는데 그 통합 적용한 게 6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1번이 답이겠죠. 바로 건축물의 용적률. 자, 우리가 이 건축 협정을 체결했을 때는 건폐율 통합 규정은 있어도 용적률 통합 규정은 없다 그랬어요. 용적률을 통합하는 제도는 따로 있죠. 그게 결합건축이었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을 통합하는 건 결합건축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협정구역이라고 했으므로 이 용적률 통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건폐율, 2번에 있는 건폐율이라든가 높이 제한, 그리고 조경, 그리고 일조권 확보나 높이 제한 이런 것은 건축협정구에서 통합 적용되는 규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1번은 결합건축에서 통합되는 거다는 거. 74번 문제 들어갑니다.
갑은 A도 BC에 소지하는 자동차 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 자동차 영업소입니다. 자동차 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을 가로에 보니까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의 용도를 전부 노래협정으로 변경하러 간다. 노래협정으로 변경한대요. 그때 건축법령상 이해가 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옳은 것은 4번인데요. 자, 이게 상당히 또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도 용도 변경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중요한 문제긴 한데 지금까지 나온 용도 변경 문제 중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먼저 용도 변경 허가받냐 신고하냐를 판단을 해야겠죠. 자동차 영업소인데 여기가 지금 500제곱미터라고 그랬잖아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자동차 영업소는요.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미만이면 이종건생입니다. 이종건생. 건축물 용도 소속이 이종 근린생활에서 소속이에요. 그리고 노래연장도 이것도 이종건생이죠. 자, 그러면 이종건생을 이종건생으로 바꾸는 건데요. 근생 상환의 용도 변경은 그리고 같은 용도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용도 변경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을 순서를 외웠었죠. 올라가면 허가, 내려오면 신고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같은 용도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종을 이종으로 바꿨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용도의 용도 변경은 또 근생 상환의 용도 변경은 그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근생 상환의 용도 변경은 또 예외가 있어요. 같은 용도라 하더라도 일부 근생을 일부 근생으로 바꿀 때는 또 그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예외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예외에 해당돼요. 이 노래협정으로 바꾸는 거 이것만큼은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지엽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틀리라고 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4번을 보면 갑은 B시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에요. 자, 원래는 같은 용도의 용도 변경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래협정으로 바꿀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예외 규정이 들어가요. 그 예외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다 외우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래서 이건 틀리라고 낸 질문이다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좀 난이도 있게 나왔는데 4번이 옳은 문장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을 한번 볼까요? 갑은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여 B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허가도 아니고 내려오는 신고도 아니죠. 그게 허가 필요 없고요. 2번도 끝에 보면 신고해야 한다. 틀렸죠. 허가도 필요 없고 신고도 필요가 없어요. 3번에 용도 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에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우리가 이 용도 변경 공사가 끝난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 할 때 용도 변경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으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500제곱미터잖아요. 그럼 1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사용 승인 대상이 될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시설군표에서 올라가면 허가, 내려오면 신고인데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에 해당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조차도 아니잖아요.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조차도 아니니까 사용 승인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봅니다. 갑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500제곱미터 이상 용도 변경 면적일 때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것은 허가 대상일 때만 신고 대상이거나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건축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사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할 수 있다고 해야죠. 건축사가 아니어도. 어쨌든 정답은 4번이 된다. 자, 75번 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해서 구조 안전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건축물이 있었죠. 거기에 기억본을 보시면 높이 13m 이상 맞죠. 건축물 전체 높이가 13m 이상이거나 전체 높이가 13m가 안 되더라도 처마까지 높이가 9m 이상이면 안전 확인 대상이죠. 처마까지 높이 기억본은 13m 이상 맞았고 니은번은 처마 높이니까 9m 이상이라고 써야 됩니다. 니은번 틀렸네요. 7m를 9m 이상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이면 안전 확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디귿 옳은 것이니까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76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것도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로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그냥 이것은 1번으로 그냥 건축법령에서 그냥 나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나열 중에 그 중에 한 개를 써놓은 거거든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이렇게 건축 구조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제기자고 한 바가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된 거다. 답은 1번이다. 그렇게 알고만 지나가십시다. 자, 77번입니다.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박스의 조건,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로에 보니까 제시된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주어진 조건 내에서 판단하라는 이야기죠. 자,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예요? 용적률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용적률 구하는 공식을 맨 먼저 알아야겠죠. 분모가 뭐라 나온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죠. 용적률이라는 건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비율이니까 100분비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대지면적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500제곱미터로 나와 있죠. 그러면 1500제곱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연면적 구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면적이라는 게 각 층의 바닥면적을 전부 합친 게 연면적 아닙니까? 그런데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할 때는 네 가지를 공지해 준다 그랬죠. 우리가 각 층의 바람적 합계에서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을 산정할 때는 이 지하층 면적 뺀다 그랬고,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도 뺀다 그랬고, 초고층에서 고층에서 필요한 안정적 면적이나 대표 공간 면적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각 층의 바람적 합계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봅니다. 각 층의 바람적은 1000제곱미터라고 그랬죠. 밑줄 긋고. 자,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지상 1층은 포함되는데 500제곱미터는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주차장이랍니다. 그러면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은 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500제곱미터는 빼줘야겠네. 공제하고 나머지 500제곱미터는 이종원생이니까 포함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지상 1층에서 200제곱미터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근생, 이종원생. 그다음에 네 번째 점을 보면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면 1층 빠지니까 10개층이죠. 지금 10개층. 10개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한다. 자, 우리가 지상층에 주차장 아니잖아요. 지금. 주차장 아니고 고층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시설은 포함을 시켜야겠죠. 10개층인데 각 층의 바람적이 얼마나 그랬어요? 아까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1000제곱미터라고 그랬잖아요. 1000제곱미터가 10개층이면 연면적 얼마예요? 10,000제곱미터가 되겠죠. 1000제곱미터 곱하기 10이니까. 그래서 10,000제곱미터. 아까 거기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그 이종문생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가 아니고 500제곱미터네. 이종문생이 500제곱미터. 자, 이종문생 500제곱미터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에서 2층에서 11층까지 10개층이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게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10개층이니까 바닥면적 합계인 연면적은 이 10,0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동그라미에 지하 1층은 일종문생이고 지하 2층과 3층은 주차장이다. 이것은 볼 필요가 없죠. 지하층 면적은 공제하는 거니까. 지하층 면적 공제하고 그러면 1000하고 500을 더하면 아니 1000하고 500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500이 되는 거죠. 그럼 연면적에다가 1500을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1500.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면 동그라미 두 개 약분하고 1500을 15로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이 얼마냐? 2번입니다. 7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적률 공식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연면적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을 뺀다는 거 그리고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도 뺀다는 거 이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각 층의 바람적을 합해주면 되는 것이다. 자, 78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77번 정답은 2번이고요. 78번 대지에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건축물을 골라라. 우리가 공개공지 설치한 건축물은 그 문종 판원석 의로서 바람적 합계 5천 이상인 거 이렇게 우리가 공반 외운 적이 있었죠. 근데 여기 가로에 보니까 5천 정도 이상의 조건을 이미 줬죠. 그러면 문종 판원석 의에 해당하는지 이걸 먼저 봐야겠죠. 그리고 공개공지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건축물이 있을 때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이 업무시설로서 바람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근데 이런 대형 건물이 들어가는 경우만 공개공지를 설치하는데 이런 대형 건물이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주, 상, 공업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주거지역 중에서 전용 주거지역은 제외되는 거죠. 제외되고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만 이런 대형 건물이 들어가니까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대상 지역이 되는 거고요. 상업지역은 전부 다 해당되는 거죠.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중공업지역이 있는데 일반 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은
공장이나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이런 대형 건물이 건축이 안 되죠. 그래서 공경이 설치할 일도 없는 것이고요. 중공업지역은 상업비능이 있어서 이런 대형 건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공경을 설치한다. 공경지는 이 해당 지역에서 일반 주거, 준주거,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중공업지역 이 해당 지역에서 이 건물을 건축할 때 공경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이 해당 지역과 이 건물이 용도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1번을 보시면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일반 주거지역은 여기 해당되는 거 맞죠? 일반 주거지역 여기 해당되고, 이 초등학교는 교육 및 교육연구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교육연구시설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X가 되는 겁니다. 1번이 교육연구시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에 준주거지역은 맞죠? 준주거지역은 여기 해당되는 거 맞는데, 이 농산물 유통 및 자기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 유통시설 나와 있어요. 농산물 유통시설은 판매시설에 들어가요. 판매시설은 여기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판매시설 중에서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된다고 공부했던 거 우리 기억나세요? 농산물 유통시설만큼은 공경은 설치단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래서 설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이기 때문에. 3번에 일반 상업지역에는 관망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일반 상업지역은 여기 상업지역은 해당이 되지만 관망탑은 문종 파란숲 업에 해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해당이 안 되고요. 4번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이죠. 수련시설이니까 일단 수련시설 여기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거기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이 자연녹지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죠. 주상공업지역 중에 여기만 되니까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중공업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양쪽이 다 틀렸네요. 자연녹지도 X, 유스호스텔도 X. 자, 문제는 이제 5번이죠. 중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이렇게 나와 있죠. 중공업지역에 해당되죠. 그리고 운수시설 여기 있네요. 운수시설 여기 있으니까 동시 충족을 했죠. 양쪽에 충족을 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79번 문제 보겠습니다. 농지 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자,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 거죠. 그중에 고령 농업인 임대가 가능하죠. 우리가 고령 농업인이라는 건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는 60세 이상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60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임대가 가능한 건 아니죠. 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가 농업경영, 자기가 농사짓는 기간이 최소 5년이 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은 5년이 되겠습니다. 5년이 넘는 농지. 기억번은 60세 이상, 니은번은 5년이 넘는 이렇게 써야 맞겠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는 몇 개월 이상 국외 여행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거 위탁경영 사유잖아요. 자, 국외 여행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은 위탁경영 사유예요. 3개월입니다. 자, 우리가 위탁경영 사유가 있으면 농지 임대차로 가능하다고 그랬죠. 대부분 다. 일부 예외는 있는데 대부분 다 위탁경영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 사유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외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다 대부분의 위탁경영 사유는 임대차 사유도 된다. 그래서 여기는 3개월이라고 써야겠습니다. 디귿번은 3개월 이렇게. 그러면 정답이 3번이 되겠죠. 3번. 자, 80번 문제 보겠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 골라라. 우리가 위탁경영 사유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데요. 농지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중요하게 다뤘던 전형적인 데서 출시가 됐죠. 위탁경영 사유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 골라라니까 5번이 정답이에요.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농작업을 위탁할 때는 일부 위탁만 된다 그랬죠. 전부 위탁은 안 되고 일부 위탁만. 그래서 일부 위탁이라는 게 면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기간으로 나눌 수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일부는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가 틀렸네요. 전부를 지우고 일부라고 써야겠다. 일부 위탁만 가능하다.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해설 강의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동안 1년 동안 공부를 참 열심히 하셨고 힘들게 하셨는데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번 난이도는 한 중급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고난이도로 제가 어렵다고 하는 지문들이 문제가 몇 개씩 있었는데 나머지 그 어렵다고는 언급을 안 한 문제들은 좀 평이했어요. 중급 지문들이에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이해했다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 다만 이제 만만하게 나온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어렵게 느꼈겠으나 막상 나와서 정답 체크를 해보면 생각보다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시험 잘 보신 분들은 합격하실 것 같은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혹시라도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느낀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것만으로 모든 게 결판나는 건 아니니까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해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